대왕대비마마 효종대왕께서 승하하셨사옵니다. 1659년 5월 4일 창덕궁 대조전 앞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불과 나흘 전 치미가 종기를 치료하다 그만 잘못 건드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고름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효종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1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대궐 안에 있었습니다. 승정원 주서로서 모든 일을 기록해야 하는 직책이었기에 저는 그 혼란 속에서도 붓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데뷔전에서는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신하들은 창백한 얼굴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효종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이대비 조씨, 그러니까 인조의 계비이자 효종의 어머니가 아들의 상복을 몇 년 동안 입어야 하는가,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효종이 승하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조에서 급히 올린 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이대비마마께서는 3년상을 치르셔야 하옵니까? 아니면 1년으로 족하옵니까? 저는 그 계문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예법에 관한 질문이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효종의 정통성, 왕위 계승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였던 겁니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왕위는 맏아들인 소현세자가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하다 돌아온 지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차남이었던 복림대군, 그러니까 효종이 왕위에 올랐던 겁니다. 이 미묘한 상황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곧바로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송시열과 송중기를 중심으로 한 서인들은 1년설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유와 허목을 중심으로 한 남인들은 3년설을 고집했습니다. 예법은 명확하옵니다. 송시열이 임금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효종대왕께서는 차남이시옵니다. 예기에 명시되어 있듯 적장자가 아닌 경우 어머니의 복은 기년, 즉 1년이 옳다옵니다. 하지만 윤유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효종대왕께서는 왕위를 계승하신 순간부터 장자와 다름없으시옵니다. 왕통을 이으신 분이시니 3년복이 마땅하옵니다. 저는 그들의 논쟁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예법을 논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겨냥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종은 21살의 젊은 나이에 즉위했습니다. 아버지 효종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준비도 없이 왕위에 올라야 했던 겁니다. 그는 대신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들의 뜻이 이렇게 다르니 과인이 어찌 판단해야 하겠소? 송시열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전하, 예법은 천지의 도리이옵니다. 사사로운 정으로 바꿀 수 없사옵니다. 효종대왕께서 차남이신 것은 명백한 사실이오니 기년복이 옳다옵니다. 그러자 허목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송 판서의 말씀은 잘못되었습니다. 효종대왕께서는 왕위를 계승하셨고 이는 곧 종통을 이으신 것이옵니다. 차남이라 하여 예를 낮춘다면 이는 곧 선왕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허목의 말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효종을 단순히 차남으로만 본다면 그의 왕위 계승은 정당하지 않다는 의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종의 정통성까지 흔드는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송시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허판서, 그 무슨 망발이오?
누가 선왕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하였소? 다만 예법의 원칙을 따르자는 것일 뿐이요. 원칙이라 하시지만 그 원칙이 왕실의 위상을 깎아내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대신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정지환은 송시열을 지지했고 이후원은 허목의 편에 섰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법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예법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권력, 파벌, 정치적 입지, 그런 것들이 예법이라는 이름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종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 대신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송시열의 주장대로 기년복, 즉 1년으로 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데뷔 전에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자의대비는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인들은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송시열과 서인들이 효종의 정통성을 낮춰보았다며 분노했습니다. 조정은 순식간에 두 파로 갈라졌고 그 틈은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대궐 안팎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예법에 관한 토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예법을 넘어선 무언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송시열은 서인의 영수였고 허목과 윤유는 남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립은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었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효종이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우연히 송시열과 윤유가 복도에서 마주치는 장면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송시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판서, 아직도 그 주장을 굽히지 않을 작정이요? 윤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송 판서야말로 선왕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주장을 거두시오. 나는 다만 예법의 원칙을 따를 뿐이요. 예법이라는 이름으로 왕권을 흔드는 것이 판서의 원칙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깊은 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적대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록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효종이 돌아가시고 아직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조정은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논쟁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졌습니다. 송시열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많은 문헌을 들고 나왔습니다. 의례와 예기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장자가 아닌 자식이 죽었을 때 어머니는 기년복을 입는다고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송시열은 조선 최고의 예학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용하는 경전의 구절들은 정확했고 논리는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윤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인용하시지만 송 판서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십니다. 효종대왕께서는 단순한 차남이 아니라 왕위를 계승하신 분이십니다. 왕위 계승의 순간 그분은 이미 종통을 이으신 것입니다. 저는 양측의 논리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송시열의 말대로 효종은 분명 차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유의 말대로 왕위를 계승한 순간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차남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종이 다시 한번 대신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송시열이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전하,
신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대비마마께서 효종대왕을 위해 3년복을 입으신다면 이는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옵니다. 예법은 천하의 공론이오니 왕실이라 해서 예외일 수 없사옵니다. 그 순간 허목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송판서, 지금 감히 왕실을 일반 사대부 가문과 같이 보시는 것이오? 왕실의 예법은 일반 가문의 예법과 다르오. 아니오, 허판서. 예법에는 귀천이 없소. 왕이든 평민이든 예의 원칙은 같소. 그렇다면 송판서는 왕권을 무시하는 것이오. 대전안이 또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대신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고 현종은 이마를 짚으며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21살의 젊은 임금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대신들은 아버지의 정통성을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우연히 정지와 판서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송시열에 가까운 동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판서님, 정말로 예법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까? 정지화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어서 모르는구먼. 이건 예법만의 문제가 아니야. 만약 우리가 3년복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효종대왕께서 정통 왕위 계승자였다는 걸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효종의 왕위 계승이 완벽하게 정당하다면 소현세자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죽음에 인조가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반대로 남인들의 입장도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효종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효종은 북벌을 꿈꾸었고 남인들은 그 뜻을 지지했습니다. 만약 효종이 단순한 차남으로만 취급된다면 그들이 섬겼던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일주일 후 이번에는 이후원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만약 효종대왕을 차남으로만 본다면 이는 대왕의 업적을 폄하하는 것이옵니다. 효종대왕께서는 왕위에 오르신 후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분의 왕위는 정당하였고 따라서 자이대비마마의 복제도 3년이 옳다옵니다. 송시열이 즉시 반박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이후원의 상소는 예법을 모르는 소치입니다. 왕위 계승과 예법상의 지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효종대왕의 업적이 위대하시다고 해서 예법의 원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상소가 오가는 동안 조정 밖에서도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유생들이 글을 지어 올렸고 지방의 선비들도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송시열을 지지했고 어떤 이들은 윤유를 옹호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쌓여가는 상소문들을 정리하며 놀랐습니다. 이 논쟁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조정 안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온 나라가 둘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종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여러 신하들을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이대비마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이대비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효종의 빈전에서 슬퍼하실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현종은 송중기를 불렀습니다. 송중길은 송시열과 함께 서인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에게 자이대비의 뜻을 여쭤보라고 했던 겁니다. 며칠 후 송중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현종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전하, 대비마마께서는 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법이 어떠하든 신하들이 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종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이대비는 사실상 모든 결정을 신하들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상복 문제조차 스스로 정하지 않고 신하들의 다툼에 맡겨버린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이대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들을 잃은 슬픔도 컸을 텐데 그 아들을 위해 몇 년 상복을 입을지조차 신하들이 싸우며 정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논쟁은 2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송시열과 윤유의 대립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상대방의 학문적 수준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유는 예학의 기본도 모르는 자다. 송시열은 권력에 눈이 먼 위선자다. 조정회의 때마다 욕설에 가까운 말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기록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대신들이, 그것도 학문으로 이름난 대학자들이 이렇게 싸우다니. 어느 날 저녁 저는 승정원에 홀로 남아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윤유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피곤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아직도 기록하고 있나? 예, 판서님.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이 싸움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윤유가 스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권력 때문에 싸운다고 하지. 맞는 말일지도 모르네. 하지만 나는 정말로 효종대왕의 정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만약 대왕을 단순한 차남으로만 본다면 대왕께서 평생 품으셨던 북벌의 꿈은 어떻게 되는가? 대왕의 뜻은 어떻게 되는가?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송시열도 윤유도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주장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들이 충돌하면서 나라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기념복으로 정하겠다. 1659년 7월 현종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이대비는 효종을 위해 1년 상복을 입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송시열과 서인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발표되는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대전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송시열과 그의 동료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윤희와 허목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현종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법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종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원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려야 했던 결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신들이 물러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허목이 벽에 손을 짚고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허 판서님. 제가 다가가자 허목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효종대왕께서는 평생 북벌을 꿈꾸셨네.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씻고 싶어 하셨지. 하지만 이제 그분은 단순한 차남으로 기억될 것이네. 왕으로서가 아니라. 허목의 말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인들은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유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이 결정은 효종대왕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옵니다. 후세에 길이 남을 잘못이옵니다. 하지만 현종은 더 이상 논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다.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말라. 윤유는 결국 관직을 버리고 낙향했습니다. 허목도 얼마 후 사직상소를 올렸습니다.
남인들은 하나둘 조정을 떠났고 서인들이 조정의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지 한 달 후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의대비전에서 내려온 정교였습니다. 효종의 묘호를 다시 정하라. 저는 그 정교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효종의 묘호, 그러니까 효종이라는 이름 자체를 다시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효종대왕이라 불렀다가 효종으로 낮춰 불렀는데 이제 다시 효종대왕으로 높여 부르라는 뜻이었습니다. 송시열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급히 현종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이것은 무슨 뜻이옵니까? 이미 기념복으로 정하였는데 묘호를 다시 높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사옵니다. 현종은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대비마마의 뜻이시다. 과인이 어찌하겠는가. 송시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의대비가 직접 나선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있던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뜻을 드러낸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의대비는 처음부터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신하들의 다툼을 보며 말을 아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아들의 위상을 지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조정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념복으로 정해놓고 묘호는 대왕으로 높인다?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결정이었습니다. 남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시오. 대비마마께서도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신 것이오. 하지만 서인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묘호와 복제는 별개의 문제여. 이미 정해진 예법을 바꿀 수는 없소. 저는 매일 이런 논쟁을 기록하면서 지쳐갔습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다시 반격했고, 그러면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논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대궐 밖을 나갔다가 장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상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양반들은 왕의 상복 가지고 싸우느라 바쁘다지. 그러게 말이야. 백성들은 흉년에 굶어 죽어도 모르는 것들이 예법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 배나 채우면 안 되나.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이 논쟁은 그저 권력 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대궐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송시열도 윤유도 모두 나름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분들이 충돌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북쪽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여전히 예속 논쟁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깊어졌고 서로를 불신했습니다. 현종은 날마다 수척해져 갔습니다. 저는 어전회의에서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21살의 젊은 임금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승정원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그동안의 기록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효종이 돌아가신 날부터 지금까지 몇 달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핵심은 정통성이었습니다. 효종은 정말로 정당한 왕이었는가? 차남으로 태어나 형의 죽음으로 왕위에 오른 그는 완전한 왕이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지 않았기에 모든 혼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왜 죽었는가? 인조는 그 죽음에 연루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효종의 왕위는 정당한가? 이런 질문들은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진실이 예법 논쟁이라는 형태로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송시열과 서인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남인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의 대비의 미묘한 반격은 이 승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언젠가 이 문제는 다시 불거질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승정원의 촛불은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기록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를, 이 불완전한 승리를, 그리고 다가올 폭풍을 위해 인선왕후가 승하하셨다. 1674년 2월 25일 그 소식이 대궐을 뒤흔들었습니다. 효종의 비, 인선왕후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다시 그 문제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1차 예속 논쟁 이후 조정은 표면적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들이 조정을 장악했고 남인들은 대부분 낙향하거나 한직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이제 40이 넘은 나이가 되었고 여전히 승정원에서 기록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그 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잠복해 있을 뿐이라는 것을요. 인선왕후의 상이 나자 예조에서 또다시 계문을 올렸습니다. 자의대비마마께서 며느리의 상복을 몇 개월 입으셔야 하옵니까? 저는 그 계문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송시열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대공복 9개월이 옳습니다. 효종대왕이 차남이시므로 그 부인인 인선왕후를 위한 복제도 그에 준해야 합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15년 전 효종을 위해 기념복을 정했으니 그 부인을 위해서는 그보다 짧은 대공복 9개월이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법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허묵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조정에 목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아니옵니다. 기념복, 즉 1년이 옳다옵니다. 효종대왕께서 왕위를 계승하셨으므로 그 부인 또한 그에 상응하는 예를 받아야 하옵니다. 윤유도 상경하여 허묵을 지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15년 동안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송시열은 15년 전에도 잘못된 주장을 했고 지금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소. 조정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5년 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현종이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현종은 이제 36살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왕으로서의 경험을 쌓았고 더 이상 대신들에게 끌려다니는 젊은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15년 전의 예속 논쟁이 얼마나 나라를 병들게 했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송시열이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하, 예법은 명확합니다. 효종대왕이 차남이신 이상 인선왕후를 위한 복제는 대공복 9개월이 옳다옵니다. 현종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송판서 15년 전경은 기념복을 주장했소. 그때 그 결정으로 인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기억하시오?
송시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하, 그것은 예법의 원칙을 지킨 것이옵니다. 원칙? 현종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원칙 때문에 과인의 아버지는 죽어서도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했소. 그 원칙 때문에 조정은 둘로 쪼개졌고 백성들은 굶주렸소. 대전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종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허목이 나섰습니다. 전하, 신의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효종대왕은 왕위를 계승하신 순간부터 적통이옵니다. 따라서 인선왕후를 위한 복제는 기념복이 마땅하옵니다. 현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 판서의 말이 옳소. 과인이 결정하겠소. 기념복으로 정하겠소. 송시열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하, 이는 예법에 어긋나옵니다.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오. 현종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과인의 아버지는 왕이셨소. 차남이셨을지 몰라도 왕위에 오르신 순간부터 정통이셨소. 그리고 그 부인인 어머니 또한 왕비셨소. 이것이 과인이 내린 결정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정이었습니다. 송시열과 서인의 패배, 허목과 남인의 승리였습니다. 송시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종을 바라봤습니다. 전하, 이는 15년 전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옵니다. 그렇소. 현종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5년 전의 결정이 잘못되었소. 과인이 이제야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오. 회의가 끝나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인들은 경악했고 남인들은 환호했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현종은 더 나아갔습니다. 허목과 윤유를 다시 조정의 요직에 기용한 것입니다. 반면 송시열에게는 관직을 삭탈하고 낙향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송시열이 대궐을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등은 구부정했고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한때 조정을 좌지우지하던 거물이 이렇게 초라하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인들에게는 복수의 시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윤유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송시열과 그 무리들은 선왕의 정통성을 부정한 역적들이옵니다.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하옵니다. 허목도 가세했습니다. 15년 전 그들의 잘못된 주장으로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입니다. 현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인들의 요구는 정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송시열을 엄벌에 처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것이었습니다. 결국 현종은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송시열을 유배 보내되 목숨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송중길과 정지화도 파직되었습니다. 서인들은 조정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5년 전에는 서인이 이겼고 남인이 졌습니다. 이번에는 남인이 이기고 서인이 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승리일까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윤유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지난 15년 동안 늙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제야 정의가 바로 섰네. 그가 말했습니다. 효종대왕의 정통성이 인정받았네. 15년이 걸렸지만. 하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판서님, 이것으로 정말 끝난 것입니까? 윤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인가? 15년 전에 서인이 이겼을 때도 남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제 남인이 이겼으니 서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윤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우리가 어찌하겠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는 상대방에게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없는 싸움 속에서 나라는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유배지로 떠나는 송시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덕산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한때 나라의 영수였던 사람이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귀양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인들은 송시열을 구하기 위해 상소를 올렸지만 현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남인들이 조정을 장악한 상황에서 서인들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기록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논쟁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예법? 정통성? 아니면 권력? 아마 모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뒤섞이면서 단순한 복제 논쟁은 나라를 둘로 쪼개는 거대한 당쟁이 되어버렸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오는 더 깊어졌고 갈등은 더 격해졌습니다. 1차 예송에서 진 남인들은 15년 동안 복수를 꿈꿨고 이제 그 복수를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서인들이 복수를 꿈꿀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에게도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또다시 피해 숙청이 벌어질 것입니다. 밤은 깊어갔고 저는 여전히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이 끝없는 싸움을, 이 비극을 후세를 위해 남겨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틈으로 보는 한국사였습니다.